거두절미하고 이제 이제 지혜 심리학 그래서 또 이제 10주년 또 한번 자리를 마련해 주신다고 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이게 저한테는 첫 책이고요. 사실은 그때 제목을 지혜 심리학으로 지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하셨을 때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왜냐면요. 이게 간 떨리는 제목이거든요. 이게 책 제목이 너무 거장 같잖아요. 지혜 심리학. 그러니까 다른 선배 심리학실 그럼 우리가 쓴 심리학은 지혜가 없다는 얘기냐 이 자식아. 제가 언제까지 인지심리학자로 계속 활동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혜 심리학은 저의 그 한국 모함 같은 그런 책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지혜 심리학 10년 일단 해보고 그러면 제가 10년 동안 어떤 걸 제일 많이 세상에 알려드렸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은 이제 그게 모티베이션, 동기와 메타인지거든요. 가장 크게 두 개로 나누자면 그렇게 나누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뇌라든가 훨씬 더 하드웨어적인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3부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가 하나 별도로 빠져나가지 않는 한 이 두 개는 가장 중요한 큰 축이 아닐까 싶고요. 이건 사실 대부분의 인지심리학자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1956년에 미국의 다트머스라고 하는 대학에서요. 다트머스 컨퍼런스라고 하는 게 열립니다. 이게 인지심리학 전공하는 사람들은 다 배우는 건데요. 이 다트머스라고 하는 대학이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 제일 작은 대학인데요. 근데 이제 다트머스라고 하는 작은 대학에서 1956년에 되게 그때 당시로는 미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길래 미쳤다라는 생각을 들었냐면요. 사람처럼 생각하는 기계를 만드는 게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1956년도 당시에. 그 사람들이 2달 열흘을 사람처럼 생각하는 기계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한 거예요. 다트머스에서. 자, 이 얘기도 뭐 한 몇 시간짜리 얘기지만 결론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그리고 난 다음에 이 56년에 마빈 민스키, 존 맥카티 이런 사람들이 그거 이렇게 부르자. 그거 이렇게 부르자. 사람처럼 생각하는 기계가 언젠가 나올 거야. 지금은 못 만들어도. 나오면 이렇게 부르자. 그때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쓰기 시작한 겁니다. 저희 인지심리학은 사람처럼 생각하는 기계를 만드는 게 가능하느냐? 그렇다면 그게 그 기계를 만드는 게 가능하다면 그럼 그 기계와 실제 인간은 어떻게 뭐가 다를까? 그걸 보는 심리학이고요. 사실은 그런데 불과 70년 만에 이제 AI는 2번의 빙하기를 거쳐서 이제 완전히 똑같이 우리 세상에 들어와 있었죠. 생성형 AI가 처음에 나올 때만 해도 대부분의 기술 파트, 하드웨어 개발자들이 소프트웨어 말고 하드웨어 전문가들이 이 로직 가지고는 이런 아웃풋 낼 수 없어라고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1초의 조 단위의 프로세스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챗GPT가 전형적인 생성형 AI죠. 생성형 AI라는 게 뭐냐면요. 챗GPT는 결국 뭐냐면 그냥 다 긁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이 질문에 비슷하고 확률적으로 연관성이 높은 걸 싹 다 모아버리는 겁니다. 물론 중요한 변화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 챗GPT 이전까지의 AI들은요. 부리거나 질문하기 위해서 인간이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써야 되죠. 근데 이제 이거 말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드디어 인류 최초로 우리는 AI랑 우리의 언어로 대화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파이썬으로 너구리가 토끼 5마리를 잡는 게임을 레벨 스테이지 6가지를 가지고 있는 구성으로 만든 게임을 프로그래밍해 줘 라고 하면 파이썬으로 라고 하면 파이썬 프로그램 코드가 쫙 펼쳐지죠. 근데 되게 재밌는 건 그럴수록 헛소리는 더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연관된 걸 다 긁어온 건 그래서 평균적인 대답이기 때문에. 무선 청소기의 단점이 뭐냐고 물어보면 코드 길이가 짧다라고 하는 이상한 미친 소리를 하는 경우도 많죠. 왜냐하면 그게 코드 길이가 가장 무선 청소기와 근접도가 높은 것들이거든요. 제가 메타인지라고 하는 토픽을 가지고 나와서 10년 전에 딱 나왔을 때가 딱 딥러닝의 아웃풋들 왜 그 있잖아요. 이제 2016년에 구글 알파고한테 우리 이세돌 구단이 바둑짓졌던 그 사건 직전에 야 뭔가 AI가 또 한번 크게 치고 나오겠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슬슬 불안해질 때였습니다. 웬만하면 다 치기 시작했거든요. 2011년에 이제 왓슨한테 퀴즈를 줬어요. IBM 왓슨이거든요. 요거 지금 머리 붙잡고 있는 사람은
이제 그때 당시 1997년에 러시아의 게리 카스파로프라고 하는 사람인데 체스 챔피언입니다. 체스를 거의 지배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요때 이 게리 카스파로프를 이긴 사람은 이긴 기계는 IBM의 딥블루였죠. 그러니까 딥블루 그 다음에 왓슨이 이제 체스와 그 다음에 퀴즈를 이깁니다. 사실 퀴즈 이기는 건 저한테도 굉장한 그 충격이긴 했었습니다. 어떻게 저걸 다 찾고 대답을 하지? 자, 근데 이제 요게 이제 IBM의 시대인데 IBM의 시대가 살짝 저무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구글이 이제 딱 등장하죠. 2014년에 이제 채팅하는 챗봇 있죠, 챗봇. 네. 챗봇이 이게 러시아의 유진 구스트만이라고 하는 설계자가 개발한 챗봇인데 이제 2014년이면 9년 전이거든요. 9년 전에 이미 자 보십시오. A chatbot has passed the Turing test for the first time. 이게 무슨 뜻이냐면 챗봇이 최초로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 저 튜링 테스트가 아까 그 앨런 튜링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 튜링 테스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앨런 튜링이 이렇게 말하고 죽은 거예요. 사람이 어떤 기계와 대화를 하는데 사람이 상대방이 기계인 걸 모르고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이제 그건 진짜 AI라고 불러도 좋다. 물론 이 외에도 이게 AI인지 아닌지 진정한 의미에서 이걸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거든요. 그런데 튜링 테스트는 대표적인 테스트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최초로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채팅하는 로봇인 챗봇이 이제 사람이 기계랑 대화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기계인지를. 사실 우리는 지금 꽤 많은 곳에서 지금 기계한테 속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ALS 서비스 같은 거 쓰시잖아요. 간단한 상담 서비스 받는 줄 알았는데 그거 다 이렇게 AI인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버스 타고 다니실 때 이렇게 가끔 이제 광고 모델로 아나운서들 나오죠. 그래서 실제 모델이 아닙니다. 다 러닝된 실제 아나운서고요. 실제로 기상캐스터가 나와서 방송하는데 제가 스튜디오에서 본 적도 있습니다. 기상캐스터가 없어요. 근데 나와서 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우리는 그러니까 뭡니까? AI를 보고 있는 거죠. 깜빡 속는 경우 많습니다. 2016년에 이제 구글한테 이제 딥마인드죠. 알파고의 바둑을 치죠. 그러니까 아마 이때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을 아주 그냥 시대의 키워드로 쓰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제가 이런 거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저도 절대 예측 못했죠. 저 다 틀렸었어요. 미래를 본답시고 맨날 미래 컨퍼런스에서 얘기하면서 저때 이거 어디서 했냐면 미래셋이 광화문사 약간 이런 포시즌 호텔 거기 계셨었나요? 거기 11층 그랜드 볼륨에서 할 때 제가 밑에 층에서 이세돌 구단이 100%의 확률로 5승 무패로 이긴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뛰어난가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첫 대국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제가 원고를 싹 구겨서 바깥으로 야 정말 5분만 늦게 들었어도 저 그때 진짜 정말 평생 흑역사를 만들 뻔했는데 자 근데 어쨌든 근데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은 요 사건보다 조금 더 의미 있게 보는 사건인데 오히려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좀 많이 묻혔어요. 그게 바로 뭐냐 2017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드로잉 머신 넥스트 렘브란트가 렘브란트 그림을 372장을 학습을 하거든요. 자 이게 렘브란트 그림들이에요. 실제 렘브란트 그림입니다. 렘브란트죠. 그런데 이 넥스트 렘브란트 그림 그리는 AI죠. 2017년입니다. 무려 6년 전이죠. 렘브란트 그림 372장을 학습하더니 얘가 오른쪽처럼 바로 다음 날 그리더라고요. 근데 렘브란트 전문가들이 충격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렘브란트가 20살 때 렘브란트부터 50대 렘브란트가 다 살아 돌아왔어요. 마치 관 속에서 부활한 렘브란트를 본 것 같다는 느낌이라는 충격적인 증언들을 전문가들이 하죠. 틀렸을 때 살짝 고치는 그런 습관, 그 다음에 붓에 덧칠하는 패턴까지 똑같이 나오고요. 이게 2017년입니다. 지금 드로잉 AI들은요, 그림 그리는 AI들은 그냥 오늘부터 미래를 다 없애버려야 되는 게 아니라는 자괴감 섞인 얘기를 들게 할 정도로 저희들을 이 미술가들을 화가들을 충격에 빠뜨리죠.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이 과정에서 오히려 더 얘네들이 뭘 못하는지가 더 분명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얘네들이 더 뭘 못하고 있는지. 렘브란트를 이미 2017년에 그러니까 지금 6년 지났는데요. 보통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지금 AI 시대의 6년이면 철기 시대의 6,000년보다도 긴 시간이 지난 거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오히려 더 못 그리는 계속해서 못 그리는 화가들은 계속해서 나오죠. 뭐 예를 들어 피카소가 그런 사람들이죠. 피카소는 지금도 진짜 못 그립니다. 사실 좀 더 못 그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생성의 AI에 이게 또 되게
이게 그 함정이기도 한데요. 생성형 AI는 우리 챗GPT 같은 생성형 AI들은요. 그게 왜 똑똑해지는지를 지금 로직을 설명을 못 합니다. 그냥 프로세서, GPU의 프로세싱 속도로 한꺼번에 천문학적으로 돌려버리고 난 다음에 패턴을 빼내서 대답한 거기 때문에 되게 멋진 대답을 하는 것 같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하거든요. 지금도 해결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더 해결을 못하는 게 바로 뭐냐면 어떤 그림을 쫙 학습하면 너무나도 비슷하게 그리는데 지가 그린 그림을 계속 학습하면 더 이상해져요. 지가 그린 그림을 학습하면. 그러니까 이게 AI의 굉장히 큰 지금 자가당착형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문제는 나중에 이제 또 다른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요. 피카소입니다. 피카소예요. 피카소입니다. 네. 이게 미술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맞아. 내가 피카소 공부할 때 피카소가 저렇게 평범한 그림을 화가로서의 자기 인생의 거의 절반 이상을 그렸구나 라는 걸 알아가면서 자기도 좀 되게 색다른 느낌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피카소입니다. 네. 근데 피카소는 어느 날 이 그림을 끝으로 마지막으로 갑자기 우리가 알고 있는 피카소를 그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미 눈치채신 AI의 한계가 하나가 더 있고 그 다음에 의외의 한계가 더 하나 또 있습니다. 자, 이미 눈치채신 건 이런 그림을 학습하면 이 그림을 못 그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피카소를 러닝했는데 피카소를 더 못 그리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대충 우리는 피카소인지 알아보거든요. 아이들한테 피카소 그림을 20장 정도만 보여주면 다음에 있는 피카소 그림도 이거 피카소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AI는 이런 그림을 학습하면 물감을 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인 패턴을 못 만드는 거예요. 올해 나오는 드로잉 그 머신들한테 피카소 그리라고 그러면 이상한 우울한 마징가 제트를 그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피카소 그림 어디에도 비슷한 그림이 없어요. 분명히 AI가 못하는 게 있죠. 못하는 게 있죠. 얘네는 에버리지, 평균적인 패턴을 빼는 겁니다. 그게 잠재적이든 명시적이든. 과거의 AI는 명시적인 패턴만 빼낼 수 있었고요. 명시적이다라는 게 이런 뜻입니다. 규칙으로 알려주는 거죠. 고양이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AI한테 알려줍니다. 다리 4개, 그리고 눈 2개, 그리고 줄무늬 좀 있고 그 다음에 수염 이쪽으로 대칭적으로 6개 뭐 이런 식으로 알려줘요. 그럼 이제 과거의 AI가 못했던 것이 뭐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로 다리를 잃은 다리 3개만 있는 고양이를 고양이로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어마어마하게 발달한 하드웨어적 용량으로 한 15만 장 이상을 순식간에 학습할 수 있는 지금의 생성형 AI는 다리 하나를 잃은 고양이도 고양이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러니까 명시적 패턴을만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잠재적 패턴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패턴이 없는 것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AI는 이렇게 완벽하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점점 더. 그런데 이런 건 지금도 못 읽어요. 이거 되게 어려워합니다. 우리는 읽죠. 그래서 지금도 왜 그 웹사이트 가입하실 때 회원 가입하실 때 로봇의 자동 회원 가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74KP6Q3 이런 거 찌그러뜨려 놓고 가려놓고 적으라고 하는 겁니다. 왜 AI가 그걸 지독하게도 못하거든요. 우린 되죠. 물론 우리도 가끔 안 될 때가 있긴 합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거 새로 고침 누르실 때 되게 자존심 상하시죠. 우리가 AI가 아니라서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한 5번쯤 고의로 틀려보세요. 그러면 밑에 빨간 줄 딱 나오면서 뭐라고 화면이 쓰여 있냐면 당신은 로봇입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저 얘 한번 눌러봤거든요. 저도 호기심 천국이라서 얘 하고 눌러봤더니 화면이 딱 꺼지더니 그 웹사이트 경우는 6시간 동안 제 IP로는 접속이 안 되더라고요. 접속을 차단해 버리더라고요. AI는 AB를 열심히 배워서 AB를 가장 평균적인 패턴들을 내놓는 일을 이제 앞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대체되는 거죠. 근데 AB를 열심히 배웠는데 똑같이 경험했는데 AB가 딱 아니고 난 C 이게 툭 튀어나오는 게 인간입니다.
이걸 저희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에버리지 셀프와 유니크 셀프라고 부릅니다. 이게 AI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에버리지 셀프, 가장 평균적인 대답을 내놓는, 가장 평균적인 대답을 내놓는 사람. 예전에는 이런 분들이 바로 뭡니까? 각 동네마다 있었던 사자 붙은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건 말이죠. 막 이러면서. 네. 근데 이런 분들을 AI가 잡아먹으러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말이죠가 아니라 내 생각엔 말이죠. 이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유니크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다른 대답을 하는, 그 C가 나오는 그런 사람이 이제 앞으로 AI가 대체를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한편으로는 되게 웃긴 게, 제가 이 장면을 보여드리면서 굉장히 많은 대학교의 총장님들께서 우리 대학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지 좀 같은 개선 방향에 대한 강의를 해달라고, 제가 거의 작년, 재작년, 올해까지 합쳐서 한 20개 넘는 대학에 갔는데 저희 아주대학교 총장님이 가끔 뭐라 그러세요. 너는 왜 남의 대학 가가지고 그 학교 발전 방안을 네가 고민해? 막 이러면서. 그러게요. 네. 이게 얼마나 제가 신경을 많이 썼던 장면이었냐면요. 자, AB를 똑같이 경험했는데 AB가 가장 정확하게 대답으로 나오는 게 AI면, AB를 똑같이 경험했는데 이젠 C가 툭 하고 튀어나오는 게 인간이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앞으로 배워야 되는 지식이 바뀐다는 게 아니다는 뜻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역사를 배워야 되고 철학을 배워야 되고 과학과 수학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합쳐져서 다른 게 나오는 게 인간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왜 갑자기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의 대학들이 그 C를 만들어내는, AB를 열심히 가르쳤지만 배우기는 AB를 배웠지만 그걸 합치면 C가 되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했더니 정말 많은 대학들이 학과 이름을 그냥 C로 바꿔요. 진짜 땅을 치겠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런 거 되게 잘합니다. 네. 학과 이름 바꾸기에 전 세계 달인들이죠. 네. 글로벌 메타버스 학과, 이거 도대체 뭐하러 만들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심지어 뭐 디지털 메타버스 학과, 디지털이지 그럼 메타버스가 아날로그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C를 학과 이름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네. 제가 그래서 학부모 교육 시간은 아니지만 이럴 때일수록 기초과학, 기초학문, 기초인문학 공부하는 아이들이 더 보석 같은 애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그런 데를 못 보내시는 거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 에버리지와 유니크 셀프가 그럼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내가 가진 지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식을 가졌는데 내가 가진 지식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그게 메타인지인 거예요. 메타, 내 인지는 생각이죠. 메타는 더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메타인지 연구를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이 굉장히 끊임없이 계속하는 이유는 똑같은 지식을 배웠는데 그걸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그 사람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냐, 아니면 아주 유니크한 사람이냐, 아니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냐. 그래서 AI가 훨씬 더 정확하게 대답하는 그 국면에 대체될 사람이냐를 결정한다는 거죠. 자, 그럼 내가 가진 지식을 어떻게 해야 다른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관점을 바꾸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지긋지긋하게 우리가 듣는 얘기인데 관점을 바꾸란 말이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안 바뀌잖아요. 내가 가진 지식을 어떻게 하면 다른 각도로, 전혀 다른 각도로 볼 수 있고 AI가 그래서 못하는 대답을 할까요? 저희가 아무리 연구해도 나보다 공부 못하는 애한테 질문 받아야 됩니다. 나보다 기술력 떨어지는 사람한테 질문 받아야 돼요. 왜? 그래야 못 알아듣죠. 내가 한테 못 알아듣잖아요. 전교 1등 하는 애들이요, 막 진짜로, 전국 최상위권 아이들이 웬만큼 평범한,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최상위권 아이들을 못 따라잡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어중간하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공부 못하는 애가 와서 질문하면 짜증을 냅니다. 최상위권 아이들은요, 진짜로 전교 꼴찌가 와서 물어봐도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전교 2등, 3등, 4등 하는 아이들한테 질문 받고 설명하는 게 더 어렵겠습니까? 전교 꼴찌 하는 애들한테 질문 받고 설명하는 게 더 어렵겠습니까? 당연히 꼴찌죠. 전교 2등, 3등, 4등 하는 아이들은요, 이 0.1% 아이들의 질문을, 0.1%의 아이의 설명을 끊기지 않게 만드는 애들이에요. 귀신같이 알아듣는 애들이죠. 야, 이래서 Y잖아 라고 하면
아 그래서 그 다음에 x 제곱이 없구만. 얘기 안 해준 것도 톡하고 나온 애들이죠. 근데 이 정글꼴찌는 어떤 애들이냐면요. 일단 x 제곱이 뭔지를 몰라요. 아, 질문을 이렇게 하더라니까요. 야, 그 x 옆에는 2는 왜 이렇게 쬐끔해? 막 이런 거 질문하고. 고등학교 2학년인데 막 이런 얘기합니다. 막 야, 3년 전부터 궁금했는데 물어볼 데가 없었어. 막 이런 거. 그런데 걔네들의 질문에 을 무시하지 않는 얘네들은 그날 저녁에 위키피디아 들어가서 수학의 역사를 들춰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17세기, 18세기에 수많은 수학자들이 이걸 왜 굳이 위첨자로 들어 올렸는가에 대한 그 에피소드들을 다 찾아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설명해줘요. 앞으로의 교사의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은 티처가 아니라 이제 퍼실러테이터예요. 에듀케이션이란 말 들어보셨죠? 교육이죠. 러닝이란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학습이죠. 저희 인지심리학 교과서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게 에듀케이션입니다. 그리고 2페이지마다 한 번이 아니라 한 페이지마다 2번씩 나오는 단어가 러닝, 학습이에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란 말을 정한 다음에 다시 10년 동안 고민한 게 바로 뭐냐? 얘가 성장하겠죠. 얘는 어떻게 성장할까요? 그래서 그때 에듀케이션이라는 단어를 내려놓고 러닝이라는 걸 붙인 겁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이거 10년 고민한 겁니다. 왜 머신 에듀케이션이란 말을 안 쓰고 머신러닝이라고 할까요? 에듀케이션은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한테 계속 가르쳐주는 겁니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그리고 회사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근데 러닝은 뭡니까? 둘 다 모르는데 어깨 부딪혀가면서 살아가는데 호기심이 생기거나 아니면 궁금해지거나 아니면 그건 왜 그러지라고 하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머신은 에듀케이션이 아니고 러닝인 거죠. 그래서 머신러닝이라는 단어가 그 수치열한 고민 끝에 나온 거고요. well educated people,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의 시대에서, 그렇죠? people with good learning mechanism, 좋은 학습 기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훨씬 더 성장하는 시기가 온 거죠. 예. 그래서 주권이 넘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주권이. 물론 여전히 좋은 교육은 필요하죠. 여전히 에듀케이션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필요합니다. 왜? A, B를 가르쳐야 되니까. 예. 게다가 이제 더 재밌는 건 유행이 돌고 돌잖아요. 이젠 AI를 에듀케이팅 해야 돼요. 이제 AI를 교육시켜야 되는 시기가 온 겁니다. 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들어오고, 그렇죠? AI가 이제 인간의 판단의 상당 부분을 역치를 넘어서 하기 때문에 이제 AI를 가르쳐야 돼요. 저 그래서 제가 하고 너 30년 후 40년 후에 뭐 할래? 나 AI 학교 교장 되려고. 그래서 취약 연령에 도달한 AI들 우리 학교 입학시킬 거야. 왜 사람을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십니까? 그렇게 꿈꿔도 대부분 제가 예측한 것보다 사실은 더 일어날 거거든요. 예. 남의 질문을 무시하지 않는다. 그런데 걔는 그렇게 수학의 역사를 알아가면서 나는 수학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수학의 역사를 좋아하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수학 전문 PD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인류사를 그때 당시에 수학사로 풀이하는 아주 독특한 콘텐츠를 만드는 친구가 되어 있죠. 없는 직업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예. 내가 가진 지식을 완전히 다른 각도로 만들어 보게 만드는 처음 사람들은 누구냐? 나한테 처음 들어보는 이상한 질문하는 사람들이죠. 기원과 본질을 다시.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크면 반드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나랑 전혀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에게도 내가 하는 일을 설명합니다.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죠. 이건 더 어려운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문 용어랑 약어도 못 쓰거든요. 그렇죠? 네. 1976년에 코닥이라고 하는데, 코닥은 사실은 그때 당시 세계 시총 100위 안에 들어갔던 어마어마한 기업이죠. 그런데 코닥에 놀러온 유치원 아이가 아저씨 필름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야, 필름의 사전적 정의는 빛에 노출되면 이미지를 형상하기 위해서 화학 반응하는 물질이죠. 아이한테 쓸 수 없는 말이죠. 왜? 용어랑 약어를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랑 전혀 다른 일을 하는 사람에게 혹은 나보다 한참 어린 사람에게 내가 알고 있는 걸 설명하려면 용어와 약어를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풀어내야 됩니다.
사실은 인간이 이걸 할 때 가장 지혜의 정점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때 그 스티븐 사손이라고 하는 엔지니어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귀찮아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야, 필름은 세상의 소중한 이미지를 담는 그릇이야. 세상 이미지 그릇 어려운 말이 없죠. 그랬더니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동적으로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하고 돌아오니까 자기 책상 위에 필름을 세상의 이미지를 담는 그릇이라고 표현하고 난 다음에 들어오니까 자기 책상 위에 있는 물건 중에 하나가 그릇 되는 게 또 있더라는 거죠. 1976년에 그 물건이 바로 이번엔 세상의 소리를 담는 그릇으로 표현이 되는 카세트 테이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카메라 렌즈로부터 나온 이미지가 필름이라는 그릇으로만 가야 돼? 같은 그릇이니까 카세트 테이프로 가도 되지 않겠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붙여서 만든 게 디지털 카메라예요.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메타인지는 같은 공부를 하고도 같은 에듀케이션을 받고도 전혀 다른 러닝 메커니즘을 가진 사람들을 만들어내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 일을 모르는 사람과도 기꺼이 내 일에 대한 대화를 한다. 제가 근데 조금 더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지금 지혜의 심리학 이제 다음 증보판에는 이 부분을 정말 세게 집어넣을 예정인데 과연 그러면 그때 스티븐 사손의 머릿속에서 세상의 이미지를 담는 그릇이야라는 말은 어떻게 나오게 됐을까요? 그렇죠? 왜 다른 수많은 표현 중에 굳이 그렇게 나왔을까요? 저희들이 좀 더 연구를 해봤더니 자기가 10년, 20년, 30년 쌓은 그 직업 혹은 그 생활 속에서의 밑에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자기만의 정의를 이럴 때 꺼낼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정의. 사전적 정의 말고 회사의 매뉴얼적 정의 말고 내 일을 전혀 모르는 사람, 나랑 아예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 혹은 심지어 어린아이의 질문 이런 거에 대답을 할 때 나랑 같은 분야에 있는 다른 전문가들과의 대화에서는 절대로 꺼낼 수 없는 자기 정의를 그때서야 저 무의식 속에 저 심연 속에 내려놨던 자기 정의를 그제서야 꺼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의식적인 정의가 스티븐 사손에게는 세상의 소중한 이미지를 담는 그릇이라는 겁니다. 저는 심지어 교수님 세탁기는요 꼴 보기 싫은 우리 남편의 냄새를 빨아주는 기계입니다. 저한테는. 이렇게 얘기한 분이 스타일러를 만드는 것도 봤어요. 자기 정의가 있는 사람이 세상에 없는 걸 만듭니다. 이건 특히 우리나라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왜겠습니까? 우리나라 이제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됐잖아요. 이제 누구 쫓아갈 건가요? 남의 정의를 따라갈 게 없어요. 우리나라 사회가 왜 이렇게 혼란스럽지? 물론 정치적 갈등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죠. 코로나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사회가 한 5, 6년 전부터 굉장한 혼란감이 있는 건요. 이제 우리가 모든 걸 스스로 정의 내려야 되는 사회가 됐기 때문이에요. 기업에서부터 개인까지. 그렇죠? 이제는 외국 드라마를 봐도 저렇게 살고 싶은 모습이 없죠. 그렇죠? 우리 외국 사람이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의 드라마를 보면서 저렇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70년대, 80년대 외화도 보면서 저렇게 멋지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 엄청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외화를 보면 쟤네 진짜 불편하겠다. 쟤네는 무슨 어떻게 전기가 고장 났는데 3일 있다 와. 막 이런 장면이 나오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바로 뭡니까?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랑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이려고 하는 그게 가장 위험한 거라는 거죠. 사실 그거에 있어서는 이 두 사람이 가장 선구자적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이 왜 180이 넘는 IQ를 가지고 있는 아인슈타인과 120대에 불과한 리차드 파인만, 얼마 전에 개봉된 영화 오펜하이머에도 나오죠. 이 파인만이 20세기를 빛낸 두 명의 위대한 물리학자들이 왜 극단적 IQ 차이를 보이는데 심지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들이 이쪽이 더 많은가? 훨씬 더 압도적으로. 물론 우리는 아인슈타인만 그래서 사랑하지만요. 한국 사람들의 이 아인슈타인 사랑은 좀 유별납니다. 한국에서 천재라고 치면요. 이미지 검색하시면 아이랑 아인슈타인만 뜹니다. 그러니까 천재를 타고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타고난다고. 예를 들어서 독일, 노르웨이, 덴마크 이런 데서 그 나라 말로 지니어스를 그 나라 말로
치고 이미지 검색하잖아요. 왜 이미지 검색을 자꾸 제가 말씀드리냐? 그 사회의 가장 보편적인 생각을 알기에 가장 좋은 게 그냥 이미지 검색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글은 그냥 제일 많이 사람들이 클릭하는 수단도 보여주니까. 이런 북유럽에서 지니어스, 천재를 입력하고 천재라고 입력하고 이미지 검색하시면요. 페이지의 절반이 전구가 뜹니다. 전구.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천재는 타고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 심리학, 인지심리학이 많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아이디어에 붙여주는 호칭이 천재지 사람에게 붙여주는 호칭이 천재가 아닙니다. 예. 저도 처음에 제 지도 교수인 아트마크문 교수가 되게 놀라운 대답을 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Genius of Today라는 말을 Today를 꼭 붙이는 얘기를 왜 붙이나 봤더니 오늘은 네가 천재. 예. 그러니까 사람을 천재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아이디어가 천재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니까 내일은 다른 애가 천재 되는 거죠. 네. 이건 굉장히 오랫동안 인지심리학이 가져왔던 아주 중요한 가정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조금 더 그것보다는 좀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한 10분 정도 한국 사람 얘기를 좀 더 드리고 제가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네만 이론이 우리나라에서 안 맞아요. 노벨상 받은 이론인데. 게임 A 1억 원 딸 확률 100%, 게임 B 1억 원 딸 확률 89%, 5억 원 딸 확률 10%, 꽝 1%입니다. 오늘 두 게임 중에 하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두 개 다는 못 하세요. 하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게 마음에 드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A, B가 갈리죠. 그러니까 이론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두 게임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다면 난 A 하겠다. 한번 손 들어주시죠. 나 A 하겠다. 네, 드시죠. 네, 내리시고요. 난 B 하겠다. 네, B가 더 많잖아요. 이건 카네만한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금액을 좀 줄여볼까요? 네, 게임 A 100만 원 딸 확률 100%, 게임 B 100만 원 89%, 500만 원 10%, 꽝 1%. 나 A. 네, 확 시원하게 줄어드시죠. 나 B. 네. 감사합니다. 카네만의 이론은 A를 선택한다예요. 그리고 US 달러 1000불을 사용했고요. 그래서 100만 원이에요. 카네만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 이론 프로스펙트 티어리, 조망 이론에서 인간은 획득의 순간에 모험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인간이라면 A를 선택한다. 이 이론은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건 1억 원으로 늘렸는데도 B를 가시는 분이 여전히 과반이에요. 네. 무슨 얘기입니까? 한국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왜 욕심이 많을까요? 나쁘다는 뜻이 아니죠. 많이 가져야 행복해지는 독특한 뇌를 가지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제가 슬슬 이제 신경과학이라고 하는 뇌를 연구하는 분들과의 이제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뇌를 연구하는 분들이 행복을 만들어내는 신경전달 물질이 안 나와. 진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난다마이드 같은 신경전달 물질이 나와야, 예전에 엔돌핀 같은 거는요. 엔돌핀은요 사실은 좀 표현이 잘못된 거죠. 엔돌핀이 샘솟는 음악 이러면 막 기쁘고 행복한 음악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이제 한 30년 전에 이상구 박사님이 이제 엔돌핀 얘기인데 그건 사실 진통제입니다. 진통제. 그러니까 뇌에서 만들어지는 뇌생 진통제고요. 그러니까 엔돌핀이 나오면 통증을 덜 느끼는 거예요. 뇌에서. 근데 아난다마이드는 이게 바로 진짜 행복 촉진제입니다. 아난다마이드가 많이 나오면 그러면 우리는 기분이 좋아지는 거고요. 근데 세포 단위 면적당 아난다마이드가 전 세계에서 제일 안 나오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1등이에요. 부동의 1등. 정확하게는 76등. 왜냐하면 현재까지 76개 국가를 측정했기 때문에. 그럼 1등이 어딥니까? 나이지리아.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나이지리아 사람들을 절대 이해 못합니다. 자, 이 아난다마이드가 많이 나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조금만 가져도 행복해진다는 뜻이죠. 아난다마이드가 안 나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많이 가져야 행복해진다는 뜻입니다. 많이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네. 사실 여기서 조금 더 문화 인류학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전쟁이죠. 뺏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국은 독특하게도 문화적 안전장치를 그래도 스스로 걸은 겁니다. 제일 무식한 방법, 제일 슬픈 방법, 우리를 제일 괴롭히는 방법,
열심히 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동아시아 민족들이 뭐 거란, 여진, 돌궐, 말갈 다 지금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이런 친구들이 마찬가지로 한국 사람, 지금 우리 한국 이 동아시아에 사는 한국 사람들처럼 이게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많이 일으켰죠. 근데 여기서 문화적 안전장치를 만들어낸 게 바로 뭐냐? 한국은 열심히 살게 만든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한 나라가 궁금해지죠. 그러니까 일본. 일본은요. 일본은 10,000년 전에 한국과 붙어있는 개활지로 붙어있던 땅이죠. 근데 이제 10,000년 전에 빙하기가 끝나면서 이제 해수면이 올라가면서 순간적으로 들어갔다 못 나온 분들이에요. 이 양반들은. 그러니까 누가 와서 빼앗질 않죠. 다만 내치는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내치가 중요해지다 보니까 주체성이라는 걸 확 낮춰버렸어요. 왜? 그래야 컨트롤이 쉽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문화는 전형적으로 뭡니까? 선을 넘지 않고, 그렇죠? 민폐를 끼치면 안 되고, 사람들이 그런데 굉장히 깔끔하게 일하는 것 같지만 남의 일에 일도 간섭하지 않는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하죠. 한국은 그 10,000년 동안 잊을만 하면 한 대 쥐어 터지고 치료될 만하면 또 옆에 가서 찌르고 맨날 역사학자들이 그거 갖고 싸우잖아요. 뭐 5,000번 침입받았다 아니다 3,800번이다 막 그러면 그냥 제가 농담으로 허벌나게 많이 까였네 막. 그러니까 주체성을 높인 겁니다.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정신. 그러니까 한국은요 착한 주체성 높은 사람, 못된 주체성 높은 사람, 예의 바른 주체성 높은 사람, 심지어 북한은 주체사상. 그러니까 이 주체성이 높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주인공이란 뜻이에요. 주인공.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굉장히 드세죠. 제가 접근 동기, 회피 동기를 슬라이드를 갖고 나왔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네 말을 잘 들을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상대방 말을. 영희 아빠의 말이 철수 아빠의 말이 이렇게 있다고 제가 보통 예를 들거든요. 이게 지혜 심리학의 거의 뿌리가 되는 책이었는데요. 이게 중국어판이 나왔는데 재밌게도 중국 공안이 지금 교과서로 쓰고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공안이신 분들이 가끔 저한테 전화해요. 네 책 잘 보고 있다고. 그래서 이게 기분이 좀 묘한데 굉장히 까탈스럽게 동기를 건드려야 됩니다. 영희 아빠의 말과 철수 아빠의 말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영희 아빠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영희야, 너 이번 기말고사에서 평균 90점 넘기면 네가 좋아하는 제주도에 아빠가 보내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수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철수야, 너 이번 기말고사에서 평균 90점 못 넘기면 해병대 캠프를 보내주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이제 저희가 학문적으로 영희 아빠는 영희의 접근 동기를 건드려주고 있다. 좋아하는 걸 가지고 싶은 마음. 철수 아빠는 철수의 회피 동기에 호소하는 대화를 하고 있다. 보통 이렇게 많이 대화를 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면 우리가 아프리카 분들을 보면 약간 게으르다고 오해를 합니다. 근데 아프리카 분들은 낙천적인 거지 게으른 게 아니에요. 낙천적이다라는 게 바로 뭐냐? 적게 가져도 쉽게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분들은 일주일에 막 2, 3일만 일하는 게으른 분이 절대 아니고요. 2, 3일 동안 일하고 받은 급여로도 꽤 괜찮게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소박한 분들인 거예요. 절대 그거 욕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치자면 아프리카 분들은요. 한국에서 온 분들은 선교사도 그렇게 욕심꾸러기라고 욕을 하세요. 그렇죠. 그게 그런 게 아니죠.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많이 가져야 행복해지니까. 그러니까 각자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게으르다, 그분들은 욕심꾸러기다. 그런데 어쨌든 낙천적인 분들은 아프리카 많이 계시죠. 하지만 그분들도 주체성은 되게 셉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뭡니까? 화려하게 옷 입는 거 좋아하고. 그렇죠. 근데 일본 분들은 근면성실하죠. 우리처럼. 근데 주체성은 떨어지죠. 주체성과 근면성실도가 다 높은 인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한국 사람이죠. 저 서양에 누가 있냐면 그게 걔네들이 유태인입니다.
이상하게 그래서 유태인이랑 궁합이 잘 맞아요. 네, 이상하게. 물론 제 지도 교수도 유태인이지만 하여튼 유태인 지도 교수를 배겨내는 대학원생도 한국 학생밖에 없고요. 한국 교수를 배겨내는 이 학생도 유태인 학생밖에 없습니다. 비슷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태인이 안 살죠. 네, 유태인이 안 살죠. 네. 왜냐하면 롤이 너무 겹치거든요. 그 유태인 심리학자들이 저를 보면 많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 유태인이 들어가 살지 않는 나라가 딱 두 나라 있다고. 네,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이랍니다. 네. 나머지 하나가 북한이랍니다. 똑같은 인간들이죠. 국적 취득에서 그 나라 국민으로 살고 있는 유태인이 일본과 중국에 상당수 있어요. 근데 한국은 없어요. 한국 국적 취득한 유태인 친구 있으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안 계시죠. 왜 안 사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그런 거야? 니들이 우리보다 더 까탈스러워서. 까탈스럽다는 게 무슨 얘기냐? 동기를 제대로 건드리지 않으면 절대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너 이번 기말고사 평균 90점 넘기면 네가 좋아하는 제주도에 아빠가 보내줄게. 너 이번 기말고사 평균 90점 못 넘기면 해병대 캠프를 보내주마. 이게 어느 아빠의 말이 더 들을 만한 말인지가 그때그때 계속 바뀌는 나라. 예, 그게 한국 사회입니다. 이렇게 까탈스러운 한국 사람들이 영희 아빠와 철수 아빠의 말 중에 어느 아빠의 말을 들을까요? 이제 마지막 장으로 제가 이제 이걸 보여드릴 텐데요. 한국 사람들은요, 영희 아빠의 말을 들어야 될 때와 철수 아빠의 말을 들어야 마음의 문을 열어줄 때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이렇게 농담해요. 유태인 결과가 유태인 사회보다 더 잘 들어맞는 건 한국밖에 없다고. 대부분의 유태인 연구 결과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대부분의 설명 안 되는 것들을 설명합니다. 그걸 시간이 가릅니다. 이쪽이 현재, 저쪽이 미래. 자, 그럼 이쪽은 뭡니까? 지금 해야 되는 일, 결과도 빨리 볼 수 있는 일. 저쪽으로 갈수록 오래 해야 되는 일, 길게 해야 되는 일, 그 일의 결과나 결실이 먼 미래나 나오는 일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래 해야 되는 일, 길게 해야 되는 일, 결과나 결실이 먼 미래나 나오는 일수록 접근 동기, 즉 당신이 좋아하는 걸 가지기 위해서 그걸 합시다 라는 말에 사람들은 문을 열고요.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 결과도 빨리 볼 수 있는 일일수록 회피 동기, 즉 당신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는 걸 막아내기 위해서 이걸 합시다 라는 말에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이걸 안 지켜서 우리나라에서 낭패 보는 분을 제가 지금까지 한국 들어와서 지난 지혜심리학 가지고 10년, 그리고 그 전에 다시 지혜심리학 없을 때도 다시 이거에 기초해서 6년, 16년 동안 저는 한국의 갈등을 이걸로 해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저보다 더 먼저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위대하시죠. 저희들의 라이벌입니다. 그분들이 바로 한국의 보험회사입니다. 돈 길게 벌어서 먼 미래 혜택 보는 은퇴설계 프로그램. 오늘 당장 일어날 수 있는 일, 오늘부터 990원씩 내서 막으세요. 실손실비보험. 우리나라의 은퇴설계 프로그램 광고는 100% 행복한 노부부의 원더풀 라이프만 보여줍니다. 무조건 기본 컨셉은 이렇게 살고 싶으시면이에요. 왜겠어요? 한국 사람은 미래를 철수 아빠의 말로 경고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 더 짜증나요. 예. 그래서 2016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장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국민연금의 기능을 이해시켜드리자라고 해서 취지는 얼마나 좋습니까? 국민연금 돈 길게 벌어서 먼 미래 혜택 보는 거죠. 그런데 광고가 이렇게 나왔어요. 30년 후에 어느 카트를 끄실래요? 그리고 밑에 여행 가방 카트 손잡이와 폐지 카트 손잡이가 나왔어요. 벌써 기분 나빠지시죠? 네. 다음 날부터 일간지에 융단 폭격이 시작됐어요. 저소득층 노인분들은 이렇게 비하해도 되냐고. 그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실손실비보험 광고로 가야 되죠. 이런 걸 안 당하시려면. 한국 사회에 정말 많은 갈등이 오래 해야 되는 일, 길게 해야 되는 일을 철수 아빠의 말로,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을 영희 아빠의 말로 하면서 진심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할수록 상대방한테 더 의심받고 상대방이 귀띔으로도 안 듣는 이 메시지로 우리가 갈등해왔고 좌절해왔고 심지어는 속상해왔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정밀한 작업들을 인지심리학자로서 해왔고요. 앞으로도 이제 이런 사례들을 무수히 많이 축적했는데
계속해서 쌓아가면서 지혜 심리학이 이따막내 될 때까지, 생명의 기원처럼 될 때까지 한번 써볼 생각입니다.